번째 멋 그 자체님부터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짝사랑의 고민입니다. 멋 그 자체님. 짝사랑 사연이고요. 남자분이시고 30살에 방송 관련 직종에서 일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교제 기간은 알고 지낸 지 한 3, 4년 정도 되셨고요. 연락하고 자주 교류하게 된 건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고, 그 전까진 간간히 연락 조금씩 하긴 했지만 나름 친한 사이였습니다. 조금씩 하는 연락도 서로 매우 편했고요. 3개월 전에 연락을 우연치 않게 해서 같이 영화를 봤었고, 그날 술 한잔을 그 친구네 자취방에서 했고 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잠만 잤대요. 예. 이성을 유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다고. 아무튼 그 이후로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 뭐 하는지 사진도 찍어 보내고 종종 보면서 커피 한 잔, 술 한 잔 했고요. 그 친구네서 아무 일 없이 잠만 잔 게 한 총 4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친구에게 그냥 친한 친구로서의 호감이 있었는데, 얘기해보고 조금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금방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조금씩 줄고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죠. 잘 되고 있을 때 좋아한다고 해야지, 잘 안 되고 있을 때 왜 좋아한다고 합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간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반응이 좋을 때 간식을 던져줘야지, 왜 상대방이 반응이 식으려고 하니까 간식을 던져주면은 너는 계속 관심을 잃어버려, 식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잘못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질러 버렸죠. 다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게 바보 같아서 결과는 거절. 당연히 거절당했죠. 이거 제가 사연 안 읽어보거든요. 예, 사연. 근데 봐봐,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면. 응? 하지만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펐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눴고, 그 친구는 친한 사람과 연애했다가 헤어지고 그 사람과 다시 못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싫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간식을 준 거예요. 그냥 합리화 가정이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 마음속 안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을 갖다 굳이 꺼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꼭 거절의 감정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 합리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 친구가 과거에 동창과 연애를 했다가 이별하고 슬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절을 하는 그런 얘기 멘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남자친구로서는 매력이 없게 느꼈나봐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먹이를 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평소 제 모습과는 다르게 그 친구에게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아무튼 그리고 하루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와 제가 같이 서로 잘 아는 친한 여동생 A라고 할게요. 그 친구하고 A 여동생은 절친이고요. 그날은 일이 있어서 A 여동생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다 돼서 이 여동생이 다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전라도 광주에 계신데 위독하시다고, 고비라고, 지금 강남터미널인데 버스를 타고 가기엔 너무 늦을 것 같다고 하길래 상황이 급하니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출근 걱정은 뒤로 하고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로 여동생을 데리고 출발했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광주까지 데려다 준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 여동생 걱정에 잠 못 자고 초조해야 하는 것 같아서 걱정 말고 잘하고 도착하고 상황 본 후에 연락하겠다고 했죠. 걱정이 되는지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잘 가고 있냐? 조심히 가라. 도착하면 연락 줘라.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도착해서 A를 내려주고 전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A한테는 연락이 왔는데 좀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거 운명하셨네요. 저는 순간 멍했지만 일단은 출근하고 다시 내려와야겠다는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 가봐야 되나 고민하길래 퇴근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만나서 광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만난 순간 드는 생각이 불과 이틀 전에 고백했다 차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그 상황인지라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너무 편하게 장난도 치면서 내려갔다가 또 편하게 대해줘서 고맙기는 하더군요. 그날 이후부터 연락도 자주 오고 가끔 선통도 오고 살가워졌습니다. 다시 종종 만나 커피 한 잔, 술 한 잔 했고, 요즘은 그래도 불편한지 집에는 안 재워주더라고요. 아무 짓도 안 할 거긴 하지만 벚꽃도 같이 봤고요. 봤어요. 벚꽃 보고 온 날 밤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나보고 안 불편하냐고. 난 원래 그런 성격이라 평소처럼 지내는 건데 전 불편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그렇다고 너 감정을 강요하기는 싫다. 연애라는 게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고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다. 신경 쓰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마라. 나 상처 안 받았다라고 장난기 있게 보내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평소보다 더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연락하고 편하게 보는 사이입니다. 그 친구는 아직 제가 좋아하는 걸 알 텐데 말이죠. 저도 불편하진 않지만 너무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일단 너무 친구처럼 느껴져서 그 친구가 저 연애 상대로 못 느낄까봐 걱정입니다. 그 친구 마음을 얻고 싶네요. 이건 근본적인 근간의 문제예요. 근간에.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작업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매력 어필 파트와 그 다음에 편안한 구축, 즉 신뢰 형성 파트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력 어필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매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가치적인 문제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세상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이제 매력 어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 이게 뭐 초보자들은 워낙 이런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형식적으로 스타터 강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리드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장난치고 뭐 막대하기도 하고 이런 상대방을 밀어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매력, 내가 나로서의 가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이제 매력 어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스타터에는 이걸 갖다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놨고 프레임에는 이걸 갖다가 좀 더 상승시켰죠. 예,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큰 작업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아마 내가 관심이 없는 척하면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려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때 적절하게 먹잇감을 던져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현재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쫓아다니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높여서 이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보통 이걸 갖다가 전문 우리 작업 용어로 사용을 하자면 프렌드십 존이라고 해요. 상대방과 편안함이 구축되어 있는데 매력이 빠져 있는 관계를 프렌드십 존, 즉 친구 관계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아주 예전 이론이라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엔 프렌드십 존 이런 거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매력이 좀 부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실수한 거는 위에서 보이는
간식을 잘못 준 행동. 반응이 좋을 때 간식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참았다가 나중에 관심이 멀어지니까 먹이를 주는 행동 때문에 거절당했던 거죠. 너무 타이밍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고백이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내가 그 여자에게 재학습을 시킬 만한 상황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시 이 작업을 하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편안함을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좀 행동을 하시면 아마 여자분이 좀 딸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하지. 그래서 제가 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거절하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마 쫓아오는 행동을 무관심해 보이면은 이제 쫓아오려고 관심을 끌어당기려는 행동을 보일 거예요. 본인이 친하게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다른 이성을 만나려는 액션을 취하면 진짜 누구야 오늘 멋 그 자체님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치를 높이는 일은 제가 두 가지,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내가 다른 데로 갈 것처럼 보인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멋 그 자체님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여자도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가 3년간 어떤 여자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같은 동아리에 있는 어떤 여자인데 걔를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한 번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계속 아예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3년째 되는 날 어느 날 얘가 받아준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생각하기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하니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매년마다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신입생 중에 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여자애가 고민 상담을 그 여자한테 한 거지. 야, 나 이거 그 남자 좋아하는데 고백할까? 막 이런 식으로 그 새로 들어온 새내기가 고백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질투심에 받아준 거예요. 남에게 뺏길까봐. 예. 가치가 높아진 거죠. 순간적으로. 얘네 사람들이 이게 연애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응?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아마 이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봐요. 예, 비슷한 문제라고 봐. 이게 항상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질타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 여러분들 주변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타할 일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응? 40살도 그리고 뭐 나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남에게 뺏기긴 또 싫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예. 원숭이 사과 이론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마 작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방식이 아마 통할 겁니다.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먹 그 자체님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제목은 2달 정도 기다림을 가질 시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질문 드립니다. 독님 사연입니다. 남자분이시고 28살의 취준생, 재회 문제로 이제 저번에 상담 받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생방송은 놓쳤지만 아프리카에서 제 방송을 보며 많은 칭찬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제가 칭찬을 해드렸나 보네. 오늘 칭찬이 잘 안 하는데, 예. 스스로 변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끔 일상 중에 추억이 떠오르면 오락가락 하기도 했고 기분 탓인 건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선생님께 확실히 칭찬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매달리지 않고 기회는 내가 주겠다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고 나니까 다시 잘해볼 수 있다는 확신까지 생기며 어서 연락해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도 생겼지만 제가 미루코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때문에 잘 참고 있습니다. 성인답게 헤어짐에 책임을 지라는 말씀. 제가 통보를 하건 통보를 받았건
서로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만에 난 이제 변했으니 받아줘 라는 말이 정말 어린애 땡깡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고 설령 정말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두고 나도 스스로를 더 다듬고 지켜보며 책임을 지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허전함과 상처, 절박함 등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가족처럼 가깝게 느꼈던, 아니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여자이기에 많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덜 힘들 수 있는 것도 참아야만 함을 느끼는 것도 그 말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별 후 매달려보고 질척거려보고 힘들다고 돌아와 달라는 행동도 하며 심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만큼 절박했기에 배우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고 간절한 마음을 매달리는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에 쓰고자 찾던 도중에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좀 지난 지금 이별 통보를 받은 제가 길게 봐서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별 이후에도 그대로일지 모를 여자친구이지만 저는 많이 배우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여자였기에 이런 힘든 시기를 겪게 된 것이 그쪽이 아니라 저라서 멋지게 변해서 돌아가서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멋진 선장이 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득 돌이켜보니 저번 주에 2번이나 연락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전 여자친구들은 이 시간이 얼마 걸렸건 간에 전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며 자신감이 붙고 사례들을 통해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며 매력적인 남자친구였습니다. 또한 사실 여부와 별개로 스스로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짐글이에요, 다짐글. 저 내용이 없네. 자, 헤어짐의 과정에서 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전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저의 가치가 만들어짐을 깨우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연애 경험도 적은 여자친구이고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자기 감정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헤어짐 전날 여자친구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제가 싫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다며 마음이 가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관계를 지속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는데 제가 어떤 태도로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별하는 과정 내내 받아주기도 했다가 흔들린다고도 했다가 미안한 마음에 받아준 것 같다고도 했다가 마음이 안 간다고도 하기도 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거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결국 한 달 시간을 가지는 동안 저의 불안함과 착각으로 집착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얘기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가지는 동안 한 번은 답장을 하여 서로 연락 없이 지내기로 했는데 왜 자꾸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오히려 이럴수록 마음이 안 가. 이런 식으로 헤어짐 당시에 솔직히 그 동안 오빠가 생각도 거의 안 났고 마음도 오히려 정리가 돼서 사진도 다 지웠어. 즉 제가 매달리고 가치를 낮추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만 표현하려고 절박함을 보이는 등 질리게 만들자 생각이 나지 않으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 말들 예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권태기를 느꼈다 등등 생각보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듯 합니다. 잘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행동 태도를 취하고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 그렇게 앞으로 역시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깨우침은 확실한데 너무 얘기를 많이 자, 불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 만남 데이트까지만 해도 즐겁게 보냈기에 상황이나 제 행동을 통해 잘 이어나갈 수 있음에도
여자친구에게 반대 감정을 확신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결국 저의 행동 태도로서 보여주는 가치와 상황 문제임을 깨닫고 연애 경험도 적은 여자친구인 만큼 상황만 잘 갖추면 역시 난 오빠를 좋아하는구나, 잊을 수 없구나라는 감정을 쉽게 심어줄 수 있을 듯한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거군요. 질문은 이건데 앞에 서두가 너무 길어. 예.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알면 돼. 우리 지금 독님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당했던 사건들이야. 지금 여태까지 이 헤어짐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치가 낮은 행동을 했으니까 이 여자가 본능적으로 가치 낮은 남자를 안 만나려고 했잖아. 그죠?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헤어질 때만 본능적이고 나랑 다시 만날 때는 이성적이야?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얘가 나랑 다시 헤어질 때만 본능적이겠어요? 만날 때도 본능적으로 만나겠지. 얘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나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은 만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행동이다. 이런 전제가 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 가치가 낮아짐 때문에 헤어졌으면 가치가 높아지면 다시 만나야지. 그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원론적으로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잖아. 근본적인 걸 건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무조건 미르코가 얘기한 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이 과연 되는 문제일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헤어짐은 그렇게 당하고 왜 헤어짐은 본능적인 식으로 헤어졌는데 만나는 건 이성적으로 만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너무 자기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응? 나한테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들이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어찌 됐건 간에 이 친구가, 상대방 여자가 나를 그리워하든 어쨌든 간에 나랑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나는 헤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가 걔한테 간식을 던져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내가 헤어지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쵸? 내가 기분이 나빠야 돼. 얘가 나에 대해서 헤어지자 말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면 이상한 거예요. 난 자존심도 없나? 응? 그걸 참고 앉아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야지. 나는 그 성격이 없어요? 기분이 나빠야지. 내가 얘가 만나다가 나 너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든 만나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네가 헤어지자고 그래. 그래, 좋아. 나도 내 가치가 있고 나 가치 지킬 수 있어. 헤어지는 거?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너가 그거에 대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다시 만났을 때도 그게 관계가 굳건하잖아. 자존심도 없어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왜 매달려? 적어도, 그러니까 매달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적어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내가 이따가 접근을 하더라도 그때 접근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지. 어느 정도 헤어지면 일정 기간은 받아들이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걔가 뭐 실수로 헤어지자고 하더라도 그거를 허용해주면 안 돼. 여러분들 성격도 없어요. 받아주면 안 돼.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응?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2달이나 3달 정도는 적어도 기다렸다가, 최소 2달이에요 진짜. 응?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행동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다시 연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급진적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이제 나 2달 기다렸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솔직하게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친구랑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걔가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이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겠지. 얘가 노력도 안 했는데 이 관계가 왜 소중해? 응? 여러분들은 어떤 게 소중하다고 느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회수하고 싶어하는 게 생기고, 노력을 해야지 그 가치가 뛰어나다고 생각해. 여러분 어머니 밥상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치가 높은 거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처럼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금방 전단지 보고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응? 전단지 보고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 다 봤어. 버리는 거지. 아니 그런 대우를 받게, 그런 이제 동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제외를 하려고 하는 게. 그랬는데 또 정상적인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3개월 지난 다음에 접근해서, 아니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기본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뭐 대단한 뭐 제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으로 내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 응? 응?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가지고 걔랑 시작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천천히 진행을 시켜나가야죠. 데이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할 때는 스타터 강의 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응? 그래서 내가 선택권을 갖고 걔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걔가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걔면 안 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거짓말이라도. 응? 근데 거짓말로 하면은 들통나니까 웬만하면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 제가 제외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외를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제외를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이게 뭐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락을 하더라도 걔랑 재회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내가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게 맞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으니까 뭐 됐어. 뭐 목소리 들었으면 됐어. 끊어.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리고 나서 관계는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데이트 약속, 그 다음부터 이제 반응 좋으면은 걔가 반응이 좋아야지 내가 데이트 약속도 잡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트 약속도 잡아본다던가. 저는 매우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제 방법은 뭔가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타터 과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데이트를 해가지고 매력 어필하고 뭐 편안한 구축하고 하는 거죠. 내가 뭐 기본 이거는 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데이트 코스도 리드를 하고 내가 그 사람과의 감정적인 공유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사람과 깊어지려면 해야 되는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작업법이라고도 보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걸 작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과 인간이 친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친구를 만나. 걔가 에너지도 다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상태야. 걔를 데리고 다니고 싶겠어요? 매력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진취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게 매력이라는 거죠. 딴 게 아니라 뭐라도 에너지라도 넘치고 뭔가 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을 데이트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걔랑 있으면 맨날 풀이 죽어서 어디 갈까? 맨날 이러고 지쳐있는 모습만 보일 테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만납니까? 두 번째 데이트, 세 번째 데이트가 가능하겠어요? 응?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그런 뭐 리더십 있는 모습, 뭐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공유를 해서 서로의 감정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관계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진정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음번 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번 데이트가 있어야죠.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업법이라는 건 사실 인간관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도 사람들과 친해질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응? 여러분들 누군가가 진취적으로 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죠. 예. 상식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인간관계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다음 데이트도 있을 거고 다음 데이트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진전되다 보면은 상대방과 자격 심사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자격 심사라는 건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상대방을 심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걔랑 사귀어 주려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도 있고 걔가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거 갖다가 맞춰서 서로 노력을 해야지 그 관계라는 게 쭉 이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 만나면 싫어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나 좋아해서,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겪으시잖아요.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연들이 많아. 좋아서 만나잖아. 그러면은 좀 있다가 야 근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젊은 친구들은. 그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나? 서로 관계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만나게 되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좋았으면 만났다가 그럼 원나잇을 하지 왜 사귀자는 얘기를 왜 해. 그죠? 좋았다가 만났다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요. 예. 그게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격심사라는 거라는 거예요. 응? 서로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 관계가 끈끈해지잖아. 응? 그래야지 이 신뢰관계라는 게 구축이 된다는 거지. 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신뢰가 없어요. 그 관계는 신뢰가 바탕되지 않은 관계예요. 아니 언제든 헤어져도 이상할 만한 관계가 아니지. 감정의 문제인데. 응? 자, 아무튼 제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고, 그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작업이 잘 되는 거죠. 작업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상담 부탁드립니다. 밍밍아마님, 남자분이시고 30살에 프리 사업도 한대요. 예. 교제 기간은 8년. 사연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년을 만났대요. 저번 상담 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예. 8년 동안 10번 정도 싸울 만큼 잘 맞았는데 어느 순간 이별 통보받았고요. 헤어진 첫날 구구절절 설득하며 잡았으나 실패. 이후 한 달 반 존버하다가 연락하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만나자고 장문 카톡 여러 통 보내다가 푸사 차단당하고요. 예. 자, 아무튼 사실 제가 왜 헤어진지 몰랐는데 그때 상담 받으면서 미루쿠쌤이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여자가 말하는 너가 나를 배려 안 해주잖아 라는 말이 딱 맞다, 여자가 8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감정적으로 리드를 안 해준 것이 잘못이다, 여자는 아버지의 대체자를 원한다, 밍밍한만님이 마음을 참으니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뺑 돌려서 말하는 게 문제, 솔직해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3개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우리가 속도 없나?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2달 동안은 매일 힘들어 하다가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이제 재회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고, 이게 미련인지 뭔지 싶은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되기 일주일 전 카톡을 탈퇴해서 차단을 풀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 번호를 지웠더라고요. 예. 카톡은 당연히 친추가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 씹혔어요. 예. 첫부터 일부러 안 읽고, 예. 카톡 재가입하자마자 차단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다고요. 일부러 안 읽거나 아니면 카톡을 재가입하자마자 차단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 일이 안 없어져요. 재가입하고 친구 추천 뜨는 걸 보고 다시 차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차단을 2번이나 할까요? 매일매일 푸사 확인하는 저도 감정이 어느 정도 쿨해졌는데 번호 다 지우고 제 흔적 다 지운 사람이 아직도 감정이 쿨해지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상대방이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한 6개월이 됐을 때는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여자분들은 이제 좀 여자분들도 약간의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한 6개월이 됐을 때는 한번 보내고 한번 집 앞에 한번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약간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 대신 집 앞에 찾아가지만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제가 집 앞에 찾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매달리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집 앞에 찾아갔을 땐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거예요. 얼굴 봤으면 됐다. 그냥 얼굴만 보러 왔어. 그냥 얼굴 봤으면 됐어. 그러고선 가는 거죠. 쿨하게.
그러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신고하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근데 자꾸 자기를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상대방을 인간들은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거든. 그 대신에 나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해야지. 뭐 맨날 미친 듯이 해가지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적당히 내가 상황에 맞게 가치를 지켜가면서 접근하면요, 상대방이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한번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 솔직히 이제 헤어진 지 6개월이 다 돼서 마음이 잔잔합니다. 꿈 꾸거나 비 온 날은 힘들고 그래요. 그냥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얘기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미해결된 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를 많이 만나고 있고, 현재 꾸준히 연락하고 잘 돼가고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썩 내키지는 않아요. 이제 한 달 반이나 2달 후 다시 연락을 해볼 예정인데, 그때도 카톡을 타이트했다가 재가입하고 잘 지내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주고 났을 때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찾아가라는 건 아니고, 이제 한번 우리가 매달린 지 3개월 만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매달리고 난 후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제외 타이밍이 딱 돼요. 그러니까 아마 밍밍한마님이 헤어지고 나서 많이 매달리다가 제가 만나고 한 3개월 지금 참은 거겠지. 이제 한 2개월이나 3개월 더 참았다가 한번 다시 접근했을 때는 연락 안 받으면 집에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솔직히 찾아가고도 싶은데 아는 여자분께 조언을 구해도 몇 개월 지나서 소름 끼치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 다 듣지 마요.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미친 듯이 소름 끼치면 뭘 소름 끼쳐. 우리가 얼마 만에 연락했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예. 진짜 다시는 안 보고 추억을 다 최악으로 물들이고 싶으면 찾아가래요. 이거는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지.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해보고 제어를 시켜드린 결과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제가 전 여친이 대가 죽이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불안정해서 찾아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지낼 시전도 안 되니까 이제 좀 막막하네요.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아니, 마주쳐야 되는 게 아니라 찾아가면 되지 뭐. 예. 아무튼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매달리고 난 이후에 3개월 있다가 연락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찾아가는 겁니다. 2, 3개월 있다가. 그러면 되죠. 보통 되죠.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찾아가요. 3개월까지도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해보고 한번 찾아가면 돼요. 전화 한번 하고 찾아가지 뭐. 아,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데 뭐 그렇게 잡아주길 일이라고. 우리가 뭐 매달린 것도 아닌데. 응? 그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해보고 제가 강의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악의 이별 도움 좀 해가지고 변요 1987님 변요. 예, 닉네임이 변요가 뭐야. 자, 저도 변신네. 저도 변씨입니다. 자, 남자분이시고 33살의 회사원이신데 재회 문제로 저한테 상담 받으시려고 하고 있고요. 유지 기간이 5개월이고 알고 지낸 기간이 3개월. 작년 10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 2월 초까지는 잘 지내오다가 이 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둘 다 술을 즐기는 스타일인데 저에게 얘기를 안 하고 남사친하고 놀다가 외박을 했더라고요. 아, 이건 뭐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터 나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분나중. 이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인간의 지성이 이제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본능적인 차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이 있으니까 통제력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본능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겠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붙잡았어요. 응? 한참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을 한 건 나도 잘못했으니 미안하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아, 이게 만난 게 만난 겁니까?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갖다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만나 도대체? 그렇게 지내다가 일주일
또 숨기고 놀다 온 게 걸렸습니다. 요봐요.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 어떤 동물이다? 정말 본능적인 동물이에요. 이거 봐주잖아요? 해도 돼요. 자기가 속이고 갔다 왔는데 또 매달려서 만났잖아. 그러면 해도 돼요? 안 되죠?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해도 되는 겁니다. 어머니 밥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뭐 이렇게 되게 뭐 이성이 뚜렷하고 이럴 것 같아도 되게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화를 내니까 또 헤어지자고. 헤어지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언젠가는 헤어질 게 뻔한데 이거 붙잡고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을 못 이겨 담뱃불로 팔목을 지지는 자해를 했어요. 화가 나서 자해를 한 거군요. 이제 상대방에게 자해를 하는 행동은 이제 누가 봐달라고 하는 행동. 이게 자기를 자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좀 나쁜 처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얻으려고 자기를 자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저 이런 상담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막 자해를 하고 인스타 같은 데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그걸 즐긴다기보다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하지만 예, 자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제외를 하였습니다. 요봐요. 그래서 헤어질 때 제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해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잘 지내긴 뭘 잘 지내는 거지, 못 지내는 거지. 제가 앞으로 나갈 때는 얘기하고 나가라고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우유 배달 알바를 하는데 제가 도와주었어요. 요즘에도 우유 배달 알바를 하구나. 우유 배달이 새벽 3시경에 끝나는데 배달을 마치고 또 술 먹으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가서 쉬면 안 되냐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이럴 거면 뭐하러 얘기를 하라고 했냐고. 그래서 더 말 섞는 게 무의미해서 놀다 와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새벽에 돌아다니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연락이 되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준 세우라고 하면은 연락이 되면 괜찮대. 연락이 돼도 안 돼요. 새벽 3시에 나가는데 무슨 연락이 되면 괜찮아. 이 기분 나쁘지. 걱정하고. 말이 되는 이 새벽에 돌아다니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허용해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 왜 이런 삶을 살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응? 이거 허용해주지 마세요. 예. 기준을 꽉 잡고 허용해주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 술집을 찾다가 집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행동 왜 하냐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20대 초반에는 이런 행동 했어요. 여자친구가 들어와라 마라 술 먹냐 뭐 애들은 누가 있냐 남자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만 12시 안에 들어오면 되지. 적당히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12시 안에만 들어오면 큰일이 벌어지지도 않아. 그 안에 뭘 하든지 자기 자유입니다.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런 행동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어떻게 연애합니까? 응? 행복해지기도 바쁜 시간에 그런 거 가지고 실랭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왠지 느낌이 오늘 얘기해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던 중에 여자친구 차를 보게 되었는데 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여자친구가 봤어요. 여자친구가 카톡으로 막 따지는데 저는 아니라고 잡아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얘기를 끝냈죠. 저녁이 되자 저는 여자친구와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당연히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헤어지고 싶다. 저는 또 매달렸습니다. 근데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차에서 얘기하다가 여자친구가 과외 알바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릴 수도 없었고 그냥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였더니 여자친구가 급하게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안 되겠다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기로 한 날 또 사건이 터졌어요. 술 먹고 MT를 가게 되었죠. 거기까지는 그냥 무르듯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다음날 되자 여자친구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했더니 싫답니다. 저는 계속 또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화를 내며 저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맞고 있다가 폭발하여 소주 한 병은 그냥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병을 깨서 자해를 하였고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던 중 3일이 지났고 저는 또 연락을 했습니다.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만나서 술도 먹고 노래방 가서 또 술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오니 저는 가끔 연락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또 싫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매달 여자친구는 화가 났고 가방을 던지며 폰으로 어디다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폰을 뺏었어요. 여자친구는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주자 여자친구는 그대로 집에 가버렸고 저는 또 술을 마시러 편의점에 갔죠. 근데 눈을 떠보니 혼자 모텔방에 있었고 가방과 폰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폰과 가방을 돌려주었고 고소 취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이미 카톡과 전화가 차단되어 있기도 하고 고소 취하도 궁금하여 여자친구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는데 퇴근 후 여자친구가 오더라고요. 저는 잠깐만 얘기 좀 하자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해를 한 이유 고소 취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나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예. 제의를 하고 싶다고. 예. 이 껍데기만 있는 관계. 이게 뭡니까? 아니, 이 관계 안에서 뭘 추구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게 뭡니까? 예. 아, 뭐, 물론 시간이 또, 이것 또한, 이렇게 심각한 행동도 시간이 또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제가 늘상 얘기해드렸지만, 아니, 왜 형식이, 제가 저번에도 강의해드렸는데 강의 안 받죠, 이분. 변요님. 응? 아니, 이 껍데기만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 안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껍데기만 취하고 알맹이나 안 나죠? 이 관계 유지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해가지고 뭐, 얘가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건데, 아니, 이거 다, 뭐야, 이건 뭘 하려고 하는지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얻으려고 관계라는 건 무엇을 얻으려고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건데,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이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느냐. 응?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외는 안 되진 않겠죠. 한참 한 1년 지나고 그러면은 또 만날 수는 있겠지. 그러다가. 내가 변해 있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내가 다른 여자도 만나고, 진짜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아마 얘가 만나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응?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선택권도 얻어야 되고. 응? 이거는 좀 심하죠. 예.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응? 시간이 한참 지나면 또 보게 되겠죠. 제외가 어려운 거는 아니겠지만 어렵긴 어렵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하겠죠. 이게 5개월 만난 사연이에요. 예. 참, 근데 나는 뭐 그래서 이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응?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린 관계만 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관계만 형성하면 끝이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관계만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계만 이건 약간 심한 관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정도의 차이지 내가 원하는 게 없고 그 관계에서 관계만 추구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이 정말 왜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 통해서 선택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인지 정말 다른 사람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있었냐면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접근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경계심을 허물고 접근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호감을 보이거나 보이려고 하면요, 상대방은 가드를 올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즉 경계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왜 경계심을 느끼는가? 그리고 나를 왜 거절하고 밀어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해드렸던 심리학 이론 바디존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자신만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죠.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어떻게 타요? 양 끝에, 우리 벤치가 있으면 벤치에 양 끝에 앉죠. 양 끝에 앉고 중간에 사람이 앉고 빈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인간에게는 어떤 영역이 있거나, 바로 이 사람이 여기 앉고선 바로 옆에 앉지 않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왜 저기 멀리 떨어진 자리도 있는데 왜 내 옆에 앉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히 기분이 나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영역에 너무 가까이 오면요,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요, 자신만의 영역, 방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방을 갖고 싶어하고 자신만의 영역에 들어오는 걸 되게 기분 나빠하죠. 엄마 왜 방에 들어왔어? 내 허락 받고 들어와. 오빠 왜 내 방에 들어왔었어? 오빠 허락 받고 들어와. 그런 행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중요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동물의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일인데, 상대방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행동은 매우 기분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접근을 한다라는 건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기도 한데, 상대방에게는 이게 영역을 침범당하는 행동으로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과도한 호감을 보였을 때는, 그 사람에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 만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접근했을 때 항상 상대방이 레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만의 준비나 영역들에 들어올 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 당연한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강아지가 이쁘다고 달려가서 안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강아지를 예뻐해서 너무 예뻐,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 강아지 하면서 내가 막 들어올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강아지를 껴안으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 이거 똑같은 행동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좋아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강아지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겁니다. 강아지도 생각을 하겠죠. 인간들이 나를 이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아지도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좀 틀린 거죠. 접근 방식이 좀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강아지들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준비 상태가 다를 수 있죠. 어떤 강아지는 이뻐해주면 이뻐해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강아지는 현재 경계심이 너무 심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임 이론을 접하고 모든 이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믿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깨닫는다면, 어떤 한 이성에게만 과도한 호감을 쏟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연애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제가 지금까지 사연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상대방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메타프레임이 함양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이성이 눈에 들어오면요, 스페셜해 보이고 그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성을 만나기 어렵다고, 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거죠. 그 비슷한 사람이 10명이 내 주변에 있어. 그랬는데도 과연 쫓아다닐까?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걔 비슷한 사람을 10명 만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걔 하나가 특별해 보이는 거고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걔가 희소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메타프레임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쫓아다녀야 되는데 메타프레임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작업 실력이 느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스페셜한 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물론 가치가 낮은 이성에게 접근하면 그런 경계심도 아예 느끼지 않겠지만, 일단은 과도한 호감을 숨기면서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바디 락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바디 락킹이라는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뭐냐면 곧 떠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바디랭귀지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죠. 이 바디 락킹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온라인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로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바디랭귀지적으로 사람의 이 상체의 방향, 이 방향이 발끝의 방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방향이 호감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즉, 상대방에게 완전히 몸을 돌려서 그 사람에게만 딱 집중하는 행동을 보이면요,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너야 라는 걸 바디랭귀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몸을 비스듬히 튼다던가, 약간 몸을 다른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제껴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서 있을 때는 상대방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죠? 고개만 살짝, 이게 몸은 틀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요,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가치는 낮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칼답해주고 매일매일 선톡해주고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주고,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의 연락을 너무 쉬운 가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머니 밥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과 무관심이 좀 섞여 있는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대방이 딱 있으면 이렇게 딱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약간 살짝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꼬고 앉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앉아서 있을 때도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상대방에게 완전 올인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좀 잘못된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보여드릴게. 일어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할 때 여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예를 들어 슬집 헌팅이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갖다가 접근할 때 이렇게 상체를 숙여가지고 여자들한테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상체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상대방이 과도한 호감을 부여해서 부담을 주고 상대방에게 약간 뭔가 그런 행동을 하는, 쫓아다니는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바디랭귀지적으로. 그래서 성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선 처리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선 처리 방식.
시선 처리도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도 약간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호감을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절대적으로 이게 작업의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초보고 상대방에게 너무 과도한 호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라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이게 작업의 정석이니까 무조건 이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시선 처리 방식도 상대방을 뚫어져라 보는 거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 7대3 비율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호감을 표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7대3 비율을 지킬 때는 7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한 3은 상대방의 팔이나 손, 입술 등을 보는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7대3 비율로 시선을 처리를 하게 되면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머지 관심도 가져오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잠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약간 이렇게 하다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걔한테만 계속 집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시선을 땡기기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바디랭귀지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는 짧은 이야기,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다른 곳으로 시선을 주지는 마십시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노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집중을 하고 봤다가 잠깐 이렇게 말을 안 할 때는 고개를 돌렸다가 살짝 이렇게 보기도 하면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를 바디랭귀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갖다가 말로써 나는 저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디랭귀지로 다 돼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웃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로 웃는 행동, 따라서 바로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따라 웃는 행동은 쫓아다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을 맞춰주려는,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직장 상사가 웃으면 하하하 하고 막 박수치고 따라 웃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비위를 맞추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재미있고 웃고 싶을 때만 웃는 게 필수 요건이에요. 상대방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을 때만 웃는 거지, 걔가 웃는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웃거나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는 정말 프레임이 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했을 때 관심이 주어진다라는 걸 학습시켜서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선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시선을 처리할 때, 시선을 옮길 때 여러분들이 이 눈알만 왔다 갔다 해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 옮길 때 눈알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눈을 갖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눈알만 고개를 안 돌리고 눈알만 옮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이 눈치를 보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같이 돌리셔야 됩니다. 예, 고개가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시선이 따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릴 때, 이걸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시선이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연습이 안 되니까 눈이 움직이고 이렇게 약간 뭐라고 이게 저는 안 되는데, 아무튼 연습하라고 하면은 눈만 움직이고 고개는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고개가 돌아갈 때도 천천히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천천히 안 돌아가고 막 이렇게 버벅대 버퍼링이 걸려 있어요. 목이 돌아가는 게. 그런 이제 연습이 안 되시는 거죠.
이게 제가 나중에 또 이 바디랭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기의 의지에 맞게 천천히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내 프레임이 강력하고 내가 의지력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바디랭귀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고개가 돌아가고 눈이 따라서 시선이 옮겨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좋아야겠죠. 바디랭귀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나 자존감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여러분 연습을 한다고 해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신감이 넘친다면 눈치도 안 볼 거고요. 고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자기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좀 서 있을 때 기술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개인적인 이 바디존의 공간을 무시하지도 말고요. 이야기가 들릴 만큼의 거리에서 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즉 얘기하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바디랭귀지 있죠. 이 여자들과 친해지려고 한다거나 남자들과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든 가까이 오려고 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되는 줄 아나 봐. 그게 이제 본능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사실 멀리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게끔 바디락킹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젠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중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상대방과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면요, 상대방에게 시선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앞으로 가는 사람인데 앞을 안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여자랑 데이트를 하잖아요. 여자애한테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쫓아다니는 행동이 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 좀 좋은 바디랭귀지라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녀가 이제 그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두게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만 한 번씩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노력할 때만,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나에게 노력하고 말을 걸 때만 한번 쳐다보고 가는 길 방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쳐다본 후에는 바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우리는 막 상대방에게 신경 쓰고 막 그러다가 길도 헤매고 바보같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정말 이건 최악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는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욱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이런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리고 길을 걷다가 주변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길을 걷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길을 걸으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뭐 이런 간판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가봤어요? 저기 되게 맛있는 집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신촌을 간다. 신촌 언제 와본 적 있으세요? 신촌은 뭐 처음이세요? 언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상대방과의 어떤 이 주변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명한 건 뭐 있는데 거기 가본 적 있냐? 안 가봤으면 다음번에 한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디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꾸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놓으면요, 다음번 만남이 있고 호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그 사람에게 나 너 너무 좋아, 너 진짜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아한다고 보기보다도, 내가 이런 다음에 어디 가자,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호감의 신호라고 보거든요. 계속 그 만남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도 가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시선은 그 여자에게만 계속 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하다가
아주 완전 초짜들은요, 이게 데이트하다 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초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동선을 파악해라. 거기를 갖다 사전 답사를 하라고 얘기해요, 남자분들에게. 왜? 안 하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길을 헤매고 안 가 있고, 여기 문 닫았네? 뭐, 이런 행동하고 있고, 그러면 리드를 엄청 못하는 거잖아요. 단골집인데 문이 닫았어.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이동 중에는 진지한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하다가 진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이 얘기는 지금 이 이야기 지나가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거기 우리 술 마시러 가서 거기서 좀 얘기 다시 나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궁금증 유발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막 자기 강아지가 막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 강아지를 갖다가 내가 학습시킬 때 내 옆에 쫓아다니게 하면서 산책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죠. 어떻게 해요? 간식을 주면은 강아지가 나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면 강아지가 집중을 할 때 간식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나서 5발자국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강아지가 또 쳐다보겠죠. 집중을 하면 강아지한테 간식을 던져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강아지는 계속 주는 줄 알고 이 주인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5발자국, 10발자국, 20발자국 이렇게 점차 늘려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 강아지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을 갖다 언제 줄지 모르니까 계속 쳐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산책을 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인간도 똑같아요. 제 강아지 비유를 들어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중에 절대 곁눈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곁눈질을 하지 말고 자꾸 이제 아픔 봐야 되겠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미루코가 시켰으니까 아픔 봐야 되겠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눈알만 돌려서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할 때는 확실히 고개를 한 번이라도 얘기할 때는 고개를 확실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내 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아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세세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술도 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바디랭귀지 말고 두 번째로 제가 부담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가요, 거짓 시간 제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좀 써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름만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이름만. 뭐 거짓 시간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시간 제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상대방에게 뭐 헌팅을 할 때도 그 사람한테 잠깐만 3분만 시간 뺏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근하죠. 요즘에 하도 근데 이게 이제 도루라십니까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이제 별로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친구들 약속 때문에 가봐야 돼가지고 지금 2시간밖에 제가 못 만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아요? 저랑 데이트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2시간밖에 못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끔 만드는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오늘 친구들 약속 때문에 가봐야 돼가지고 2시간밖에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많은 공간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2시간밖에 만날 수 없는 그 공간에 있더라도 그 공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게 보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통화 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지금 일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죠? 일이 없어도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길어지면 끊어야 돼요. 예?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도 지금 통화 가능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좋아하니까 그래, 항상 괜찮아, 나는 나 시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좀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한 5분 정도는 괜찮아, 자, 얘기하는 건 괜찮아, 왜? 그러면서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언제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연락할 때마다 항상 괜찮은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람이 연락할 때마다 항상 괜찮은 게 이상한 거라고. 안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말이 안 되거든. 항상 괜찮은 게. 이상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이게 특히 썸 타는 관계에서, 예,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거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걔가 내 시간이 언제 시간 되는지를 갖다가 알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걔가 나를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자, 세 번째 기술. 관계 제한의 기술. 관계 제한의 기술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관계라고, 이건 허구장벽이랑 비슷한 기술인데, 우리는 이런 관계야 라고 정해놓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관계가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갈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하자. 혹은, 나 남친 있는데, 나 남친 있어. 근데 너랑은 연애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 나 남친 있어서 너랑은 연애 안 할 거야. 너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랑 연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제한해가지고 상대방의 과도한 호감을 표현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너랑은 안 해.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제외할 때도. 예. 그리고, 저는 뭐 연상하고는 연애 안 해요. 뭐 연하고는 연애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동갑내기랑은 연애 안 해요. 이런 식으로도 관계를 제한해서 상대방은 내 대상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서 친해지는 방법. 이것도 관계 제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관계를 제한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따로 개선이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이 인간은 동물이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면은 정분이 터져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불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게임에 말려드는 거예요. 게임에 말려드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말들은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말려 들어가지고 이제 관계에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수준이 이제 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쓰거나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전 최대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장기 연애를 지향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처음부터 다 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는 거지, 이게 작업의 정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음 기술, 네 번째 기술은 거짓 자격 박탈, 상실, 이런 기술입니다. 제가 자격 박탈의 기술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자격 박탈이라는 거짓 자격 박탈의 기술을 쓸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냐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쓸 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사냥 본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자격 박탈 기술이에요. 예. 거짓 자격 박탈이라는 건 이거 그럴 생각은 없는 거지. 사실은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 박탈을 시킨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기술 제목이 거짓 자격 박탈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싶은 상대에게 이런 기술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짓 자격 박탈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한테 너무 과분한 남자야, 과분한 여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는 너무 예뻐서 부담돼요. 난 못 사귀겠어, 누나랑. 부담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이런 기술도 그렇고. 너같이 쑥맥하고는 안 사겨. 근데 나 자꾸 흔들린다, 어떡하지? 야, 근데 나는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미해결된 감정을 남기는 기술이 이제 거짓 자격 박탈이라는 기술이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드릴 거는 실격화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기술을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냐면 프레임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기술 같은 거에서, 물론 프레임 기술들은 다 거절하는 기술이긴 한데 그 관계를 아예 커넥션 자체를 끊어내려는 기술을 실격화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제가 그 래퍼 파괴라던가 이런 데서도 좀 알려주기는 하겠죠. 근데 그 정도의 큰 수준의 기술은 아니고 이런 기술도 있다라는 이런 실격화 기술도 있다라는 것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린 건 린백. 예, 린백이라는 건 뭐냐면 린이라는 건 등을 의미해요. 인간의 등을 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린백은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는 걸 린백이라고 하죠. 린이는 근데 반대로 린이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기술이야.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어떻게 다가가? 아무튼 이렇게 다가가는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이 다가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다가가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 때 린백을 해서 실격화를 시키는 기술이에요. 상대방에게 실격화를 시키게 되면 이 인정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어서. 아니면 딴청을 피운다던가, 재미가 없을 때 먼 산 보고서 막 딴청 피우고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기술도 괜찮아요. 그 선수들이 많이 쓰는 기술 중에요, 어떤 기술을 진짜 많이 쓰냐면 전화할 때 딴청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좀 미치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할 때 딴청 피워요. 전화에 집중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완전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그런 기술도 선수들은 사용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멘트적으로는, 그쪽 왠지 남자한테 혹은 여자한테 상처 주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왠지 사귀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사귀는 건 무리겠어요. 뭐 사귀는 것까지는 안 되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실격화되면 그 실격화된 걸 갖다 만회하려는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래퍼를 쌓은 다음에, 이런 실격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래퍼를 쌓은 다음에 쓰는 게 훨씬 잘 먹힙니다. 예. 커넥션은 처음부터 끈끈하지가 않기 때문에 커넥션을 연결시켰다가 강한 커넥션을 끊어냈을 때 상대방은 미친 듯이 쫓아다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커넥션을 강화시키는 행동은 래퍼를 쌓는 행동이고, 커넥션을 끊어내는 행동은 이런 실격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 행동이 되게 잘 통하는 거예요. 아주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래퍼 파괴 같은 기술이겠죠. 그런 거 쓰면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인 걸 건드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멘트 같은 거는, 우리 서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뭐 우리 둘 관계는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너는 그다지 좀 열정적이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너랑 있으면 참 편한데, 야, 너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참 아쉽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실격화 시키는 기술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친해졌다가 끊어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쫓아다니는 액션을 보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본능을 건드려가지고 그래요. 제가 만든 기술들이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세상에 뿌려져 있는 기술 중에 이런 것들 비슷비슷한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인간이 어떤 심리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이런 기술들을 알려주면은 뭐 여러분들 좋은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좋은데 쓰시겠지만, 예, 뭐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뒤에 있는 것도 좀 제가 해드릴게요. 좀 시간이 되니까.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이나 먹을 것을 사줘야 된다.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항상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감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세상으로부터 받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잘해주다가 보면은 호구가 될 뿐이지 관계가 발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 본능을 잘 몰라서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모든 일은 처음부터 성공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처음에는 운 좋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을 실패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이해하고 더 배우려고 한다면
또는 더 큰 성공을 맛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에 대한 쓴맛도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하려는 행복한 연애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연애라는 것이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100m 동안 열심히 진짜 달리기만 하면 돼요. 한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연애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는 어떻게든 잘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연극배우처럼 행동을 해줘서 그 사람과 만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연애가 장기 연애, 즉 마라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1년, 2년 혹은 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겉에 집중을 하다 보면 쓸데없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이 형식에 추구하다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추구할 수가 없게 돼요. 다른 데다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데는 에너지를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내가 화려한 모습, 겉모습, 그리고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명찰, 결혼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에 쓰는 에너지는 적어질 수밖에 없고 거의 남아있진 않아요. 그럼 관계는 무미건조해지겠죠. 금방 관계가 끝나고요. 어떻게 두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지보다 단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가 가장 핵심적인 모습,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짧은 연애보다 결혼이라는 목표점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차려져 있는 모습보다 실제로는 밝아 벗겨져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실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집에 살면서 꾸며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진실된 모습을 상대방에게 언젠가는 알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처음에 원했던 여자가 아니다. 너는 허풍쟁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헤어지는 게 좋아요? 저는 장기적인 연애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행복한 연애 라이프를 위해서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 삶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나의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상대방을 실망시키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끔은 내가 제멋대로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그 사람과의 행복한 장기 연애를 위한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미래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인 연애를 꿈꾼다면요, 이런 기술이 아니라 좀 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더 기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빠이빠이.